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MBC 창사 67주년 특집 시사 포커스 인 플러스입니다. 1876년 문을 연 부산항은 올해 개항 150주년을 맞았습니다. 부산항은 국내 최초의 무역항으로 출발해서 대한민국 수출입과 환정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해왔고 지금은 전 세계 150여 개 국가를 잇는 글로벌 허브항만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산항 앞에는 새로운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외형적 성장만으로 충분한가? 부산의 부와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북극항로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라는 변화가 부산의 미래를 정말 바꿔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해양수산부도 올해 업무계획에서 북극항로 시대 대비와 동남권 대도약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창사 특집 대담에서는 제25대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을 모시고 부산항의 다음 150년을 결정할 전략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취임 한 달이 채 되질 않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단 감사드립니다. 예. 먼저 소회를 좀 여쭤볼까요? 저는 취임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해양수산부의 병아리 장관 황종우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시대의 첫 장관직을 맡게 되어서 영광스러운 한편으로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중동 전쟁과 관련하여 우리 선원들, 어업인 여러분, 또 해운선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중동 전쟁 관련해서 우리 선원 선박의 안전관리와 민생 회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연안과 바다를 활력 있고 건강하게 또 풍요롭고 안전하게 무엇보다 가치 있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포부도 많으실 테고 그런데 이제 본인을 병아리 장관이라고 칭해 주셔가지고요. 예.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산항 얘기를 좀 주로 할 텐데 사실 부산항 뭐 150주년, 개항 150주년은 굉장히 큰데 내실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내실 있는 발전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서 장관님께서 부산항의 지난 150년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국가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항 개항을 1407년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1876년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1876년으로 본다면 부산항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문을 연 항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일본의 어떤 항만보다 더 뛰어난 인프라와 실적을 보이는 대한민국 1위의 항만, 말 그대로 국가대표 항만이고 또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세계 2위의 한적 항만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부산항의 발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게 되면 부산항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입니다. 글로벌 허브 항만으로서 물동량도 늘어날 것이고 많은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곳 부산이 비즈니스, 물류, 관광,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세계의 중심이 되는데 네. 부산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작은 뭔가 외세에 의해서 되었지만 일본보다도 훨씬 앞서 있고 이제는 정말 세계적인 항만이라고 해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항만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게 실질적 부가가치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은데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제주는 부산항이 넘고 실속은 뭐 외지 선사가 챙긴다. 장관님 이 기대에 이렇게 좀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이 항만 이런 어떤 구조를 끊어낼 보관이 좀 있으신지 궁금해요. 예, 그 부산항의 부가가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처음에 저희가 컨테이너 항만을 개발할 때는 컨테이너 항만이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만큼 컨테이너를 오르고 내리고 하나 할 때마다 되게 많은 돈을 벌게 된다는 뜻이었는데요. 지금 부산항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 올리거나 하나 내릴 때 버는 돈이 45달러가 채 되지 않습니다. 경쟁 항만과 비교해 보면 상하이가 한 65달러 정도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이 한 100달러, LA 롱비치 항만은 270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항은 45달러가 되지 않으니까 정말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 가장 큰 원인은 부산항의 이 부두를 운영하는 터미널 운영사가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예, 부산 신항만 봐도
7개의 터미널 운영사가 있고요.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하역료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물동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진해 신항도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1단계가 9선석이 또 만들어집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기존처럼 하게 되면 한 3개 운영사가 더 들어오게 되면 10개 운영사가 경쟁을 하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진해 신항의 운영사 선정에 있어서는 일단 1-1단계 3선석을 받는 터미널 운영사에게 1-2단계 6선석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있고요. 그 선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에 있어서 기존 부산 신항과의 협업 관계, 네네. 그다음에 물동량 확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부산항이 제값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배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배 문제요? 예, 전배라는 것이 터미널 운영사가 과도하게 선사로부터 물량을 유치하고는 자기가 다 처리하지 않고 마치 제조업에서 하도급 주듯이 다른 터미널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마진을 빼고 넘겨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더 하역료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배 문제를 좀 엄격히 제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너무 하역 서비스에만 치중해 있다라는 또 비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네네. 싱가포르라든지 다른 이 글로벌 항만들을 보면 이 하역 서비스 외에 예를 들면은 수리조선이라든가 네네. 또는 친환경 연료 벙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많은 서비스를 하면서 고부가 가치를 얻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산항에는 발전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좀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돈을 많이 벌게 돼야 정말 부산항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산항을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는 늘 하지만 그러니까 운영선사가 좀 많고 전배 문제도 있고 하역 서비스에 지나치게 몰려 있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신항 같은 경우에는 배후단지에 뭐 제조, 가공업 이런 배후단지를 제대로 조성한다 뭐 이런 게 핵심인데 그 뭔가 좀 부산항 전용 규제 프리존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늘 나오지만 말이죠. 근데 그게 문턱을 잘 못 넘는 것 같아서요. 만드실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바로 규제 프리존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예, 예.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우리나라가 이 국토가 좁다 보니 항만 배후 단지를 만들 때도 충분히 넓게 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항만 가까이에 있으면 아무래도 물류비가 훨씬 더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항만 배후 단지로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산업, 그러니까 물류 산업, 예를 들면 창고업이라든지 가공업, 포장업, 재포장업 이런 분들도 항만 가까이에 있어야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겠죠. 항만과 더 밀접하기도 네, 하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데 아무래도 물류 산업이 더 좀 중요하다 보니까 항만 배후 단지의 물류 업체들이 더 우위로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광양항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네네. 인천항은 한 30% 정도의 제조업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항은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배후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69개인데요. 69개 중에 물류업체가 69개입니다. 다 물류업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조업이 하나도 지금 못 들어오고 배후단지 뒤편에 있는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건 아닌가라고 이제 제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산항의 남측 부두가 있습니다. 남측 부두 뒤에 이제 그 항만 배후단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배후단지에는 그래도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전략적 유부지라고 해서 일부를 따로 조금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는 좀 우수한 제조업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만 배후부지 하면은 그냥 제조업 의뢰 있으려니 하는데 다 물류 쪽으로 아무래도 좀 물류가 더 가까우니까요. 예. 그래서 좀 제조업이 좀 발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좀 더 만들겠다. 예, 그리고 좀 공간을 좀 더 할애하겠다. 예. 그래요. 진해신항 얘기 나올 때마다 뭐 완전 자동화, 스마트 항만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 항만 얘기 나올 때마다 항만 노동자들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균형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우리가 보통 뭐 자동화, 뭐 스마트화, 디지털화, AI 전환 이 다 용어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자리들이 기계나 시스템이 맡게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 사람이 하던 일자리들은 급격히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또 있고요. 네네. 예, 이것이 항만 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전체 산업이 처한 공통된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부산항의 경우에는 아주 좋은 선례를 남긴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부산항 신항의 서쪽 부두, 그러니까 2-5단계 부두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서쪽 부두를 개장을 할 때 기존에 북항에 있던 터미널에 항만 근로자분들이 예. 다 전환 교육을 받아서 아. 100% 그분들을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용 승계를 다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 다 이렇게 일자리를 잃지 않고 예, 그대로 예. 다시 오셔서 일하게 되는 너무 좋은 선례를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어떤 항만을 개발할 할 때 이 방향으로 좀 어떻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항만 터미널 운영사 그리고 또 노조가 같이 참여하는 노사 상생 협의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우리 항만 근로자분들이 이제 직업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전환 교육 또 직업 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항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노동자들, 근로자들 전부 이제는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닌가? 그게 아니라 재교육을 통해서 다시 전체를 고용 승계를 하는 방안. 정말 소통이 필요하겠군요. 예, 그리고 설레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부산항 내 뭐 안전사고 여기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 항만이 안전한 항만으로의 담보 이것도 또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까지 항만 내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면 네네. 대부분이 뭐 부주의 또는 오작동 이런 어떤 인적 과실에 의한 그 사고들이 상당수 대부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아마 스마트 항만 또는 완전 자동화 항만이 되면 이런 전통적인 산업재해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또 스마트 항만이 가지는 또 다른 어떤 항만 사고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네네네. 예를 들면은 그 요즘 말하는 피지컬 AI 장비, 예, 피지컬 AI 장비들이 제대로 유지 보수가 안 됐거나 미흡하거나 또는 시스템 자체가 네네네. 다운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사이버 보안 사고도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네. 부분들이 있으면은 오히려 기존보다 더 큰 사고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겠죠. 예, 이런 어떤 사이버 보안 체계를 확실히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럽에 보면은 이미 사이버 보안 회사가 아주 신산업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네네. 굉장히 많은 또 돈을 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아주 그 어떤 벤처 기업으로 키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부산항이 직면한 문제들, 항만의 여러 가지 부가가치성, 그리고 스마트 항만과 지금 기존의 어떤 노동자들과의 어우러짐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미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 정말 핫합니다. 북극항로. 그런데 보니까 이제 정부가 올해 시범운항을 예고를 했는데 이게 러시아를 통해서 가야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러시아의 관계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게 뭐 왕래가.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쇄빙선 확보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던데 글쎄요. 북극항로가 우리 세대 안에 부산의 주력 항로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예. 그 우리가 보통 주력 항로라고 할 때는 미국으로 가는 미주 항로, 그렇죠. 그다음에 유럽으로 가는 구주 항로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북극 항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북극 항로가 가진 어떤 운항거리, 운항 일수가 훨씬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예, 보통 저희가 부산항에서 그 로텔담으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가게 되면 네네. 한 2만 킬로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일로 보면 한 28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로텔담까지 갈 때는 바로 가지 않고 예를 들면은 상해, 카오슝, 네네. 싱가포르, 인도를 거쳐서 뭐 엔트워프나 이런 데를 거쳐서 로텔담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36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 그런데 요즘 같이 또 중동 전쟁이 터지게 되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해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6,300km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약
26,000km가 넘게 되는데요. 어우, 예. 예, 시일이 또 45일이 걸립니다. 예. 그런데 부산에서 로텔담으로 갈 때 북극 항로 중에 북동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거리가 13,000km입니다. 예, 거의 희망봉의 반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수에즈의 35%가 되고요. 예. 기간도 20일입니다. 희망봉보다 반도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예, 항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이렇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북극 지역이 지금은 에너지와 자원의 어떤 보고로서 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자원들을 실어 나르는 항로로서 의미가 있고요. 지금처럼 여러 가지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한 항로로서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나 뭐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북극 항로는 정말 매력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여기 들러서 요만큼 내리고 또 요만큼 싣고 저기 들어서 요만큼 싣고 야 이런 기항지도 좀 없고 그리고 지금 얼음도 다 안 녹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쇠빙선이 이거에 한 대 만드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좀 평가하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북극 해빙이 한 45년간 여름철에 한 37%가 녹았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름철에 지금 또 한 2, 3개월을 다닐 수가 있고요. 2030년이 되면 3, 4개월, 2040년이 되면 6, 7개월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얼음에 강한 내빙선이라고 있습니다. 내빙선. 예, 네네. 쇠빙선보다 조금 더 떨어지지만 얼음을 견딜 수 있는 배를 내빙선이라고 하는데요. 어허. 이 내빙선을 하게 되면 2040년에 7개월에서 9개월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앞으로는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1년 내도록 다니지 않고 또 아주 큰 배가 안 들어가니까 경제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예.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똑같은 배 크기가 아니고 실제 구주항로나 미주항로로 다니는 배와 그다음에 이 북동 항로를 다니는 배를 비교해 보니까 여전히 좀 매력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 하나가 들었고요. 예. 네, 또 하나가 경제성 외에 판단해야 될 것이 안전성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출항하기 전에 장비나 설비들을 충분히 점검을 하는 한편 또 이렇게 운항을 하는 가운데 24시간 통신 체계를 유지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는 캐나다나 러시아 등 인접 국가와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 국가의 협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요. 예. 대러 제재라는 이것이 아직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 부분 또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북동 항로는 일단 러시아 연안을 인접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운항 허가를 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항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2차적인 제재가 우려돼서 선사들이 못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EU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차 제재가 없을 것이라는 좀 확답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도 지금 같이 병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경제성 안전성을 확보를 하려면 한 5년 정도 시범 운항을 해야 되지 않을까. 5년 정도. 그래서 올해는 컨테이너를 3,000개 실은 3,000T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또 아마 조금 더 큰 배들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확실히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안전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들이 다 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한 2030년 정도가 되면 전기 항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35년이 되면 이제는 3,000개, 5,000개가 아니고 8,000개, 10,000개를 실을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경제가 되는 선박들 이런 것들을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경우에는 작년 한 해만 29차례를 다녔습니다. 29차례요? 예,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네네. 컨테이너선이 14번을 다녔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벌크선이나 탱커선이 15번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늦은 것이죠. 늦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금 저희도 대비를 해서 북극 항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좀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장 좀 뭔가 경색되어 있는 이 외교 문제 때문에 과연 가능할까 싶다가도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거라면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야지 2030년에 가야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 이제 지역을 5극 3특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해양경제권의 구체적인 뭐 청사진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일단 해양수도, 남부권의 해양수도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대통령께서. 이 말씀도 좀 추가해 주시고요. 동남권의 비전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해양 수도권의 완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예, 그 구체적인 청사진은 지금 한 4가지로 저희가 네 보고 가지. 있습니다. 예, 네. 첫 번째는 북극 항로를 선도하는 해양 수도권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북극 항로의 주도권을 잡고 네네.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도약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기업과 사람과 자본이 몰려오는 해양 수도권입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해양수산부가 내려왔고 네네. 또 사법 부분 우리 재판소가 내려오고요. 금융도 키울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집적화되고 난 뒤에 또 여러 가지로 세제라든지 인센티브를 도와서 좋게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되면 이제 아시아 본부라든가 글로벌 본부들이 부산으로 오게 되고 예, 이에 예. 따라서 또 우수한 인력들이 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네네. 새기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산업을 고도화하는 해양 수도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류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울산, 창원 이런 지역에는 기계, 조선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산업들이 이제 AI 또 탈탄소화에 맞춰서 고도화하고 이와 연관된 신산업이 또 육성되고 네. 또 관련 서비스들 뭐 관광이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단까지 같이 발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청사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가 살기 좋은 해양 수도권입니다. 예. 울산, 부산, 창원이 1시간 내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교육과 복지, 정조 환경을 만들어서 진짜 젊은이들이 좋아서 오는 네네. 그런 부울경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을 청사진으로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청사진이 참 좋은데 이제 하나씩 빨리 만들어 가야죠. 돼야죠. 그리고 지금 일단 해수부 왔으니까 예. 좀 더 빠른 속도로 청사진이 만들어지고 실천이 방안들이 나오겠죠. 그 북극 항로 얘기를 좀 추가한다면 그 지금 당장 북극 항로를 이제 개척하면서 탐사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터미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서 내빙선 말씀하셨는데 뭐 내빙선 수리조선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구체적인 계획 뭐 이런 게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제 조선 분야는 사실 저희 해수부 소관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산업자원부 소관이긴 하지만 또 산업부와 저희가 협업하기도 하고 네네네. 또 저희 부가 따로 이제 여러 가지 R&D 같은 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네. 예, 일단 그 쇠빙선에 대해서도 많은 기술들이 새로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 R&D 사업으로 그 쇠빙선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지금 계속 한 2030년까지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 쇠빙 연구선이 한 척이 있습니다. 아라온호라고. 예, 그래서 이 배가 북극도 갔다가 남극도 갔다가 정말 혼자서 한 270일 이상을 운항을 하고 있는데 네네. 새로운 쇠빙선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쇠빙선이 만들 때 훨씬 규모도 좋고 기술도 뛰어나게 만들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소의 쇠빙선, 내빙선 기술이 많이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조선기자재 회사들도 새롭게 또 어떤 기회를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해운 조선 상생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협의회를 통해서 중소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또 뭔가 새로운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니 조선이 그러면 해수부 소관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들어서 그러면은 해수부가 좀 도움을 주는 부서가 되었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예, 사실 해양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네. 전통적으로 또 제조업이기도 하다 보니 그래서. 예, 산업부에 좀 가 있는데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인들은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네, 있긴 그럴 합니다. 것 근데 같아요. 네.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또 조선산업이 저희 부에서 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예. 하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으로 온 김에 그냥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게 뭐 조선 기자재, 물류, 금융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부산의 이제 중소 기자재 업체들 이런 흐름에 조금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우리 대형 조선 3사들은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그렇죠, 많이 대기를 해야 되는 네네. 상황인데
중소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관공선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중소조선소에 다 지금 이렇게 수주를 하고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또 기술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네네. 아울러서 기술 개발에도 같이 참여해서 기술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어떤 사업들도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MBC 창사 67주년 특집 시사 포커스인 플러스 개항 150년의 대전환 부산항의 미래를 묻다. 오늘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말씀을 이어가죠. 자, 이제 해양수산부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부산에 둥지를 튼 지가 꽤 지났어요. 뭐, 지났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한 1년도 채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세종이 있을 때와 그리고 부산에 있을 때 아무래도 지역의 요구사항들은 좀 더 잘 반영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뭐 좋은 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도 굉장히 좋아라 하신다는 뉴스도 제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예, 아무래도 해양수산부가 이렇게 부산에 내려오니까 네네. 부산에 계신 해양수산인들과 훨씬 소통이 신속하고 원활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해양의 이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하는 그런 현장 밀착형 행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 가지 이제 좀 저희가 되게 좀 힘들어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 현장하고 소통은 좀 쉽게 잘 되고 있는데 중앙부처와의 협조에는 조금 더 애로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결국 서울이나 세종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많은 직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힘겨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굉장히 영상으로 하는 회의를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네네. 또 어떤 일을 하나하나 가기보다는 좀 모아서 협의하는 그런 형태로도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나 또 오셨는데 부산에 없더라 이렇게 해서 너무 비판만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부산 잘 되게 하려고 우리 예. 해수부 직원들이 전국으로 뛰어다닌다고 네. 해서 좀 예쁘게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제 업무 보려고 해수부 딱 들어갔는데 관련 실무자가 없어요. 예. 서울 갔다 그러면 봐라 이거 해수부 왔는데 결국은 서울 가 있구만. 그게 아니라 부산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예. 열심히 뛰고 있다. 서울도 가고 화상도 많이 이렇게 회의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부산항만공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가 늘 얘기가 됐는데 이제 법도 좀 바뀌는 것 같고요. 인사와 예산권의 그 실질적인 독립이 뭐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국가공기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책임 경영과 자율적인 조직 운영은 보장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공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경영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네네.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 기관장 경우에는 또 반드시 위쪽에서 중앙부처가 선임하도록 다른 공기업이 똑같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다른 공기업들은 그 이사회라고 하는 전체가 다 그 기관장, 장관이나 대통령께서 선임을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항만공사 PA의 경우에는 그 7명의 항만위원 중에 4명은 중앙부처가 선임하고 3명은 지자체가 선임을 합니다. 이사회 자체 예, 구성이요. 항만위원회 이사회 기능을 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4대 3인데 그거를 3대 4로 바꾸게 되면 지방의 목소리가 너무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 돼서 일단은 4명을 저희는 공정하게 공모로 해서 충분히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인사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네네. 3분은 지자체에서 추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또 지자체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네. 예산 부분이 또 하나의 문제인데 그렇죠. 저희는 뭐 그 부산항만공사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면 제일 좋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직도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산항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항만이고
아직도 진해신항을 비롯해서 개발해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산 항만공사 돈으로만 하기에는 돈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국가가 지금 아직도 많이 돈을 좀 태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가와 함께 가는 것이 BPA가 사업을 하기에 더 용이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조금 더 국가와 부산항만공사가 좀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회가 4대3으로 구성됐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네, 부산 분이 두 분이시고 네. 경남 분이 한 분이시고 예, 왜냐하면 신항 쪽이 경남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이제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 인사청문회 당시에 좀 기억이 나요. 너무 타 지역은 뭐 배제하고 부산 편중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여기에 대해서도 해양 수도 부산도 만들어야 되지만 같이 이제 잘 사는 전체 바다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요양인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네요. 예. 사회자님 말씀대로 네. 해양수산부는 전국의 연안을 다 발전시킬 그렇죠, 의무가 그렇죠. 있고 그게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 동남권을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하는 것은 하나의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수도권 인구가 50.4%입니다. 절반을 넘었는데요. 그렇죠. 이 추세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 2050년이 되면 68%가 됩니다. 예, 정말 이거는 네. 너무 심각한 겁니다. 지방은 사람이 없고 수도권은 밀집의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살리고 지방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이 전략에 이 국민주권정부에서 나온 5극 3특이라는 전략입니다. 근데 5극 3특 중에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동남권을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프라도 깔려 있고 사람들도 올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네. 부분에서 반드시 성공 모델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저희는 이것을 제대로 된 성공 모델로 만들고 이 어떤 성공의 기운과 노하우를 전국 연안으로 쫙 확대해서 각각 또 연안이 특화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동남권을 해양 수도권 육성을 하는 것이지 동남권만 개발하겠다라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전국 연안을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든다. 이렇게 좀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성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부산에 동남권의 롤 모델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지역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예, 그 예.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지금은 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부산에 집중하고 있고 이 동남권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 그 임시채용사 체제가 끝나고 이제 명실상부한 해수부 부산 캠퍼스 이제 완성할 로드맵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서울에 아직까지도 좀 산하기관들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예. 이게 좀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서울하고 세종에 한 6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우리 해양수산부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임시청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빨리 저희가 이제 신청사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올 하반기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최대한 빠르게 그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것이 되면 내년도에 설계를 반영을 하고 2028년, 2029년 공사를 해서 2030년에는 새로운 청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장들도 만나고 또 노조도 만나고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려가게 되면 지자체는 뭘 해줄 것이며 재정당국은 뭘 좀 지원해 줄 것이냐 이거를 좀 얘기를 해줘야 우리도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재정당국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자체하고도 쭉 협의를 진행을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지방선거가 껴있다 보니 지금 당장 빨리빨리 이렇게 지원 방안에 대한 확정이 안 되고 이게 왠지 좀 더디게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대충 지방선거가 끝나고 좀 지원 방안이 확정되면 저희가 이제 다시 공공기관장님 또 노조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되는 대로 로드맵을 그렇게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리면 봐라 우리도 여기 왔는데 좋더라 이런 말씀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같이 오게 되면 해양수산부 하나 온 것보다는 정말 부산 시민들이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해양 수도가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해사법원도 이제 부산에 유치가 되고 또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이런 뭐 금융이며 사법 인프라 전체적인 인프라들이 다 이제 구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수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더 열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사법원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난 2월에 법이 통과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은 해사국제상사법원입니다. 예, 그래서 해사하고 국제상사를 다 같이 처리하는 법원이 되겠는데요. 다 신청사를 지어서 내려오면 아까 우리 해수부도 말씀드렸지만 2030년 이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너무 늦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2028년 3월, 그러니까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네네. 무조건 내려오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네. 짚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해수부처럼 임시청사라도 내려오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2028년 3월이 되면 네네. 부산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법원의 개청과 함께 우리 해사법원, 그러니까 전문 해사법 인력들도 예, 예.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들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동남권 투자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관심을 맞아요. 가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부산에는 지금 해양진흥공사가 일단 금융기관으로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로 해운, 항만, 이런 물류 산업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동남권 투자공사가 만들어지면 우리 이 부울경 지역에 많은 제조업 또 서비스업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인데요. 네, 예. 이것도 벌써 법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통과는 못 하고 있는데 저희 해양수산부가 속한 데가 농해수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원회에 네, 있는데 네, 네. 이거는 금융이다 보니까 정무위원회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위원회에 아직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도 또 이게 하루빨리 지금 이 동남권 투자공사가 법률이 통과돼서 설립이 되면 좋겠고 해서 예, 예. 지금 금융위원회한테 계속 쪼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만들어라,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많이 다니셨는지 대충 좀 짐작이 될 정도로 정말 바쁘게 일정을 보내주고 계실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이 프로그램 전에 장관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해수부의 모든 직책을 다 그리고 뭐 대통령 행정관도 가시고 예. 그래서 다음 150년을 준비하는 부산항에 있어서 정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그리고 뭐 지역 산업계 가운데 지금 가장 먼저 좀 더 움직여야 할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부산항을 정의할 때 미래가 더 기대되는 국가대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해수부만 띄워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 시민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열심히 띄워주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수부는 기본적으로 법과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도적인 어떤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또 많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업들은 또 신사업도 개발하고 네네. 일자리도 많이 창출을 해야 또 우리 젊은이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같이 다 노력을 하면 아마 분명히 해양 수도권이라는 것이 머지않아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네네.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대감 중에서 청년 일자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정부의 어떤 한 부서가 이렇게 와서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이렇게 키운 적은 처음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평소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다면 이번에 장관이 되신 다음에 좀 예.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 예. 사실 일자리 문제를 항상 얘기할 때는 미스매칭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스매칭. 예,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지금 나오는 일자리가 매칭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예,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가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정부, 지자체, 또 기업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해양 수도권의 어떤 비전을 얘기할 때 정말 젊은이들이 올만한 곳, 비즈니스, 금융, 관광, 컨벤션, 뭐 이런 어떤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많이 부산에서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발전을 해야 젊은이들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또 사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지면 확실히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걱정인 게 부울경이 지난 30년 동안 인구가 29만 명이 줄었습니다. 네네네. 예. 근데 똑같은 30년 동안 싱가포르는 73%가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싱가포르 같은 모델을 한번 부산에서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해수부 이전하면서 그 주위에 이제 소상공인 분들도 정말 많이들 좋아라 하시고, 근데 실제로 그 식당을 아직 안 만들고 계속 식당 안 만들 요량이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좀 정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 예. 저희가 지금 20층에 구내 식당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합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직원분들 중에 또 식당을 밖에 나가기가 어려운 분들은 거기서 식사를 하게 하는데 자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직원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규모로 구내 식당을 만들어서 이게 그 일이 바쁜 직원들은 빨리 먹고 또 내려가서 일을 해야 좀 되니까 빨리 먹을 때는 거기 가서 먹고. 거기 가서 또 식사를 네.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저도 오늘 나가서 밖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 부산의 음식은 너무 맛있습니다. 네. 일단 재료가 싱싱하고요. 네. 예, 그리고 아주 아주머니 또 그 사장님 모두 다 친절하게 응해주셔서 정말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또 잘해주시니까 또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좀 힘이 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여기 북항이잖아요. 예. 부산의 미래를 모두 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척도고 천병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받으셨을 테고 그 조금 질문을 좀 곁들여서 한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북항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한 35% 정도 개발이 됐고 나머지 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땅들을 이제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랜드마크 부지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진짜 랜드마크 부지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지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 뭐 부산항만공사 저희 해서 같이 아마 또 계획을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북항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해수부가 이 근처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비전을 그냥 그 부처 자체가 그냥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요. 자, 이 50분이 정말 짧게 느껴질 만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뭐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질문 드렸으면 죄송합니다만 퇴임하실 때 부산 시민들에게 자,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히 해놓고 떠났다라고 기억되고 싶다면 어떤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지요? 예, 그 다른 임기제 공무원들과 달리 네네. 저희 장관이라는 직장은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그런 직이기 때문에 네네.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다만 예. 이제 제가 있는 동안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이 동남권을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하는데 한 몇 걸음이라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네네. 제가 그만큼 오래 있지 못해서 짧게 한다면 최소한 어떤 동남권 해양 수도권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반이라도 잘 다지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근데 기반에 대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반 이상을 다지고 가실 것 같은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0주년 이제 개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집으로 함께 했는데 우리 부산 시민 그리고 해양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수많은 분들께 신임 장관으로서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해양수산인들은 우리나라를 말할 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삼면이 바다로 열려있는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로 열려있고 미래로 열려있는 대한민국이다. 바다를 통해서. 삼면이 바다로 열려있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바로 부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잘 돼야, 부산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국민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내려온 것이고요. 해양수산부, 부산시, 또 시민 여러분 모두 함께 힘을 합해서 반드시 이 부울경 동남권을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말씀 들을 때마다 좀 웅장해집니다. 예. 삼면이 바다로 열려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책을 맡고 있는 오늘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아침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항의 150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무역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항은 다시 한번 새로운 선택의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개항 150주년이라는 상징성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그리고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겹치는 지금이 바로 그 분기점이 아닐까요? 자, 오늘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한 이 대담이 단순한 비전 제시에 그치지 않고요. 부산항의 다음 150년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부산 MBC 창사 67주년 특집 시사포커스 인 플러스 개항 150년의 대전환 부산항의 미래를 묻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